자, 전번 시간의 강의는요, 우리가, 메인보드가 전원부, CPU 전원부 고장으로 들어온,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FET의 동작 원리, 그 다음에 FET의 어떤 그 종류들,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무슨 얘기를 했냐면, 메인보드들의 어떤 그 구성, 전원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실물을 보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메인보드들은 노스브리지 칩셋이 제거됨으로써 제거된 건 아니고요. 노스브리지라는 그 칩셋이 CPU에 포함되는 그 인텔 CPU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CPU 안에 그 노스브리지가 장착됨으로써 메인보드에서 노스브리지가 사라졌다. 노스브리지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고장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메인보드들도 특히 이제 저가와 고가를 나눌 수 있는데 저가 메인보드들하고 고가 메인보드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소자를 얼마큼 고가의 소자, 퀄리티 있는 소자를 썼냐에 따라서 고장률이 좀 빈도가 많거나 적고 하겠죠. 그래서 CPU 전원부 쪽에 고장들이 많다. 그죠? CPU 쪽의 고장들이. 왜냐면 CPU는 12V 전원을 받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CPU는 고유의 어떤 자기의 동작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는 종류가 많죠. 듀얼 코어도 있고 i3도 있고 뭐 i5도 있고 뭐 i7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CPU마다 제각기 자기가 원하는 동작 전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동작 전압을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받아서 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2V를 받아서 CPU 전원부, 즉 뭐냐면 PWM, 드라이버 IC, FET와 LC 필터를 통한 그런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CPU가 원하는 값을 전압을 공급해 주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CPU 전원부 쪽에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CPU 전원 공급 방식을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전원 공급 방식이라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 우리가 파워에서 우리가 이제 파워 220V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전압이 스탠바이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는 TV와 마찬가지로 근데 파워 서플라이는 220V AC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면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그 다음에 파원 전압 5V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스탠바이 전압 5V는 뭐냐면 부팅 회로를 동작시키기 위한 기본 전압으로 사용되고 파원 전압은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기 위한 기본적으로 스위칭 신호로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0V 전원인가 하면 스탠바이 전압 5V하고 파원 전압이 나왔다가 그때 파원 버튼을 눌렀을 경우는 그죠? 파원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스위칭 회로를 동작시켜서 메인 전압을 기동시킨다. 그래서 메인 전압이 기동이 되면 어떻게 되겠죠? 메인 전압을 기동시키면 우리가 이제 비로소 그때 5V, 3.3V, 12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뭡니까?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바로 보내게 되겠죠. 근데 파워 서플라이, 우리 데스크탑에 쓰는 파워 서플라이는 어떤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전이차를 이용하는 거죠. 파원 전압이 5V가 대기하고 있다가 어떤 스위칭, 그죠? 트리거 신호가 우리가 파원 버튼을 눌렀을 때 트리거 신호가, 그죠?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뭡니까? 그죠? 그 파원 신호를 갖다가 메인 전압을 기동할 수 있는 신호를 갖다가 우리를 주어가지고 그 파원 전압 5V를 0전위로 떨어뜨림으로써 전이차를 이용해서 메인 전압을 기동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모르시는 분은 앞 강의를 통해서 파워 서플라이의 동작 원리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뭐 모든 그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보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CPU 뭐 또 따로 있고 그래픽카드 따로 있고 메모리 쪽 따로 있고 칩셋 쪽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쪽 따로 있는 이런 통합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받은 전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쓸 수 있는 것은 뭐 어떤 그 전원을 받아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다운해서 전원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CPU에 공급된다든가 칩셋에 공급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래픽카드 쪽에 공급된다든가 아니면 메모리 쪽에 공급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그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느냐 그 구조를 이해 못하면 수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노트북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죠. 아다타로부터 뭐 12V, 19V, 24V 전원을 받아서 내부 스위칭회를 통해서 CPU에 공급돼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메인보드 전원 공급 방식은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ATX 파워로부터 나온 전압이 보통 12V, 5V 스탠바이 전압 뭐 3.3V, 12V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전압을 받아서 12V를 받아서 그죠? 이 CPU 전원부는 따로 좀 복잡하게 전원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VR램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CPU를 우리가 전압을 생성해주는 그런 하나의 그 모듈이 되어 있는 거죠. 걔를 통해서 CPU의 전압을 구현해 주는데 그죠? 요렇게 이제 요 그 CPU 전원부가 이렇게 따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칩셋 전원. 칩셋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이제 MCH라고 해가지고 그 노스 브리지, ICH라고 이제 사우스 브리지인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스위칭 회로, 그죠?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해줬고요. 메모리 전원 역시 마찬가지로 스위칭 전원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런 방식. PCI 쪽, 그죠? PCI는 우리가 뭐 PCI 익스프레스 16,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1 그 슬롯이 있는데 걔네들 역시도 이제 스위칭 전원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스위칭 전원 쓰는 것도 있고요. 어떤 레귤레터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어떤 전압을 ATX 파워로부터 받아서 레귤레터를 통해서 그죠? 레귤레터를 통해서 전압을 다운해서 공급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스위칭 전원을 쓰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전원부는 조금 전에 메모리 쪽 전원부, 뭐 PCI 전원부, 뭐 칩셋 전원부가 있다 그러지만 이번은 뭐냐면 CPU 전원 공급 회로에 고장으로 들어온 어떤 그 불량 유형이기 때문에 CPU 전원 공급은 어떤 식으로 공급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회로 해석을 하는 단계로 가져보겠습니다. 메인보드를 보면요, CPU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심 소자는 뭐냐면요, 보통 이 PWM이라는 게 있고 FET 드라이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ET가 있고, 그럼 여기서 스위칭에 나온 신호는 직류가 아니란 말이죠. 왜? 펄스를 발진해서 나온 스위칭 그 최종 전압은 일단은 맥류 성분입니다. 맥류 성분이기 때문에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직류로 만들어 준다. 그럼 왜 자꾸 이렇게 12V를 받아서 레귤레터를 다운해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PWM 방식을 쓰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류 효율이 좋고 또 어떤 전류를 갖다가 그죠? 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스위칭 전압을 쓰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모니터 쪽에서 AD 보드에 보면 아답터 타입으로 들어가는 12V 아답터 타입으로 들어가던 24V 아답터 타입으로 들어가던 12V 어디로 들어가죠? 스위칭 레귤레터로 들어갑니다. 스위칭 레귤레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하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게 일단은 내부에 그죠? 펄스 발진 스위칭회를 통해서 아웃풋 단자로다가 5V가 나오죠. 5V가. 그 5V는 맥류성이기 때문에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5V를 만들어 주는데 그 5V를 가지고 또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뭐 1.8V, 2.5V, 3.3V를 구현하기 위해서 레귤레터 인풋을 들어가서 내부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으로다가 그 전압을 최종 부하에 공급을 해주겠죠. 공급을 해줄 때 그죠? 만약에 그 스위칭 레귤레터 쪽에서 아웃풋이 나왔는데 LC 필터는 완전한 5V는 그죠? 항상 레귤레터 입력할 때 입력과 출력 단에는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콘덴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콘덴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위칭 레귤레터에 보면 그죠? 뭐 1501-5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죠? 이런 그 스위칭 레귤레터 많이 쓰죠? 요거는 뭡니까? 12V가 1번 단자로 12V가 들어가서 2번 단자가 내부 발진 스위칭회를 통해서 5V가 나오는데 이 5V는 맥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바로 뭡니까? 쇼트키 다이오드와 그죠?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직류를 만들어 주죠. 그죠? 그러면 이 150이라는 건 뭐냐면 150kHz의 펄스 발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가 만약에 7805라는 레귤레터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7805. 자, 7805 레귤레터는 단자가 3개죠.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세 개죠. 그러면 12V가 들어가서, 그죠? 인풋으로 이게 인풋이고, 이게 그라운드고, 이게 아웃풋이라고 가정합시다. 인풋으로 12V가 들어가서 아웃풋으로 5V를 출력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하지만 7805라는 그 레귤레터는 최대 출력이 1A라는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AD 보드라든가 이런 뭘 동작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니터의 아답터 방식인데 12V가 나가가지고 12V 3A짜리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그 전류는 생각 안 하고 12V짜리 1A를 썼다. 그 거기다가 모니터 거다 그 아답터를 그 DC잭에다 꽂으면 모니터가 동작될까요? 동작 안 되죠. 전류는 뭡니까? 전류는 전기 힘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쓰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1501-550이라는 것은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3A의 어떤 그 출력 전류를 얘가 내는 그런 소자예요. 충분하죠. 1501A가 붙는 것은 이 5A의 스위칭 그 레귤레이터는 5A의 전류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요건 좀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모니터 강좌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CPU 전원 공급 회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죠. PWM하고 FET 드라이버, FET, 그 다음에 LC 필터를 통해서 얘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 주는데 자 봅시다. CPU 전원 공급 방식은 ATX 파워로부터 12V 전압을 공급을 받아요. 근데 바로 쓰지 못한다 그랬죠? 왜? CPU는 각 CPU마다 자기가 원하는 고유의 그 VC 전압이 있어요. 걔를 이 뭡니까? CPU 전원부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건데, 자 12V 전압을 공급해서 CPU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PWM 방식을 채택해서 PWM 방식을 왜 쓴다 그랬죠? 물론 어떤 전류를 세게 하는 것도 있지만 CPU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WM 전원 방식을 채택해서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CPU가 원하는 전압이 공급될수록 이제 해주는 부분이 이제 계략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거죠, 이제. 그죠? CPU가 원하는 전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CPU가 원하는 전압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CPU 보면 내부에 VID 컨트롤러 값이 있어요. 그죠? VID 테이블 값이 있다고. 나는 이런 전압을 원해. 이런 CPU야 하고 이 안에 VID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전원을 먼저 키면 CPU 쪽에 VID 컨트롤에 전원이 공급되겠죠. 공급되면 CPU의 VID 컨트롤러가 작동해서 VID 신호를, 그죠? VID 신호를 우리가 전원부 쪽에 PWM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이오스에서 얘 CPU 오버클럭인거나 해서 강제 이 CPU 전압을, 그죠? VID 전압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설정할 때는 지금은 뭐 요즘은 터보 부스트 기능이라고 해갖고 자동 오버클럭킹 돼서 어떤 뭐 바이오스에서 설정은 안 해주지만 옛날에는 이 바이오스에서 얘를 오버클럭, 그죠? 얘가 가진 능력 이상을 갖다 구현해주기 위해서 바이오스에서 이 값을 강제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버클럭킹 했는데 오버클럭이 잘못하면 이 CPU가 상해버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이 값을 참조해서 CPU의 VC 전압 공급회로 전달이 되죠. 이런 전원 공급회로 전달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PWM이 VID 값 신호에 의해서 어떤 온오프 펄스 신호를 갖다가 이 드라이버 IC에 보내는 거죠. 그럼 이에 의해서 스위칭 작업을 해서 스위칭 온오프 스위칭이죠. 해가지고 뭡니까? 그죠? LC 피타를 통해서 이 CPU의 전압이 공급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CPU에서 이 VID 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CPU가 다 종류가 틀리잖아요. 뭐 듀얼 코어도 있고 쿼드 코어도 있고 옥타 코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 값을 다 틀리단 말이죠. 뭐 6500짜리가 있고 뭐 8500짜리가 틀리잖아요. 걔가 원하는 고유 전압 값이 있는데 보통 CPU는 2V 미만의 전압이 공급되죠. 하지만 암페어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스위칭 작업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데, 그죠? 해주는데 이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값을 PWM이 얘를 보내주면 얘가 이제 그 값을 가지고 야 얘가 이 전압이 필요해 돼. 그래서 얘가 온오프 신호를 얘한테 전달하겠죠. 그죠? 얘한테. 근데 이제 CPU는 이 전류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 전원부 하나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4페이지다 8페이지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요렇게 스위칭 회로, 여기 지금 스위칭 회로라 했죠. 이게 요런 부분 FET 드라이버 IC 요런 부분이라 했죠. 요걸 갖다가 단상 전원부라고 얘기해. 한 개인 전원부, 단상 전원부.
요거를 힘있는 전기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전류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단상 전원부를, 만약에 4페이지다 그러면 4페이지 메인보드다 그러면 요게 4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건전지 1.5V를 4개를 연결했다 봅시다. 전압은 같죠? 하지만 전구는 굉장히 밝아지죠. 왜? 전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 개 건전지 갖고 있는 전류 값을 곱하기 4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압은 같지만 전류는 뭡니까?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게 그 전구 담화가 굉장히 밝아지겠죠. 전류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의 힘이라고 그랬죠. 전기의 힘. 그래서 이렇게 단상 전원부 뭐 하나를 가지고 뭐 몇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이 CPU 전원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CPU 전원부가 고장이 많이 난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단상 전원부를 몇 개를 연결에 따라서 작업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 거 아닙니까? 또 작업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고장이 많이 나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저가와 고가를 얘기를 했는데, 저가 보드는 이렇게 디펙 타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내부 저항이 많아요. 내부 저항이라는 건 뭡니까?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건 전기 흐름을 방해하면서 뭡니까? 그 저항을 열 손실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뭡니까? 그죠?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얘가 어떤 나름대로다가 열화가 되거나 용량 감퇴가 되거나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죠? 어떤 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는데 저해원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고가 보드는 뭘 쓴다 그랬죠? 디펙 타입 아닌 피펙 타입, 로우 RDS-FET, 즉 드레인과 소스 간 사이의 저항을 최소화한 로우 RDS-FET, 일명 피펙 타입의 FET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콘덴사도 보면 이거 저가 보드는 이 전해 콘덴사로 되어 있는데, 이 전해 콘덴사는 안에 전해액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얘는 내부 저항이 많아요. 내부 저항이 많다는 것은 힘 있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저해원으로 작동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가 보드는 이제 이런 전해 콘덴서를 안 쓰고 뭘 쓴다 그랬죠? 로우 ESR 콘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캔 타입 콘덴서 내지는 뭐 솔리드 콘덴서라고 얘기하는데, 고체 전해질이 들어있는 폴리머 고체가 들어있는 우리가 솔리드 콘덴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가 특히 이제 저가 보드라도 이 전원부만큼은 이 전해 콘덴서가 아니라 다 솔리드 콘덴서로 많이 대체를 했죠. 왜냐면 이 힘 있는 전기를 CPU에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뇌에도 정상적인 혈류를 공급 안 해주면 어떤 순간 나죠? 뇌사가 되거나, 그죠? 그러죠. 이 CPU도 마찬가지죠. 이 두뇌 주기억 장치, 이 중앙 처리 장치에다가 아주 얘가 원하는 혈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많이 공급해 적게 공급했다 그러면 CPU가 오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서 뭐 브루스크린이 난다든가 꺼진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날 수 있겠죠. 그 CPU는 바로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 모니터 쪽에 전원부 SMPS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고정이죠. 립스보드의 스위칭 쪽에 보면 PWM하고 FET가 있는데, PWM은 그 회로에 따라서 VCC만 공급해주면 온오프 펄스 발신해서 FET의 드레인에 걸리는 12V를 갖다가, 그죠? 스위칭을 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VID 값이라는 게 틀린 거죠. 얘를 받아서, 이 정보를 받아서 PWM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이 고정을 해주면은 CPU가 딱 얘가 원하는 VCC 전압이 틀린데 어떻게 동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동작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VID 값이라는 게 CPU는 있다. 이걸 통해서 CPU 전원부가 기동을 하는데, CPU 전원부는 CPU는 어떤 전압은 저전압이지만 이 많은 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 연결해서, 뭐 고가 보드는 요즘 12페이지까지 나왔죠. 단상 전원부를 12개를 갖다 병렬 연결을 위한 그런 어떤 그 전원 공급 방식의 그런 이제 메인보드가 나왔죠. 보통 뭐 저가는 보통 뭐 4페이지, 6페이지, 뭐 8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아주 허접한 보드들은 좀 약간 보면 딱 티가 나죠. 그죠? 자, 저가 메인보드에 한번 그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보면, 자, 이게 저가 메인보드인데, 딱 보면 좀 허접하죠? 여기 보면 코일이 지금 3개 있다는 얘기는 얘는 단상 전원부가 3개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보통 여기 이제 PWM이라고, PWM 요즘은 이제 그 얘기 드리겠지만 요 안에 드라이버 IC까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보통 PWM 하나, 드라이버 IC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FET 3개와 LC 필터를 통해서 단상 전원을 구성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FET 하나, 둘, 3개 코일,
FET 하나 둘 세 개 코일, FET 하나 둘 세 개 코일 이렇게 돼 있죠. 구성이. 이게 3페이지란 말이죠. 상당히 허접하죠. 그러면서 이쪽에도 내부장이 많은 디펙 타입의 그 우리 FET를 썼단 말이죠. 거기다 또 뭡니까? 여외 전원부 쪽에 LC 필터 쪽에 보면 이 전원부 이 콘덴서도 전부 다 전해 콘덴서 썼어요. 방폭변 있죠. 이 전해 콘덴서 썼기 때문에 힘 있는 전기를 생산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보드들은 이 CPU가 이게 지금 G41 보드인데 G31 보드네요. 이 CPU가 이 꽂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런 전원부가 허접하기 때문에 얘는 쿼드 코어는 여기다 못 꽂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낮은 어떤 CPU를 넣기 때문에 전원부가 이래서도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요즘 나온 이제 메인보드는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전원부 보면 상당히 아주 놀라울 정도로 그죠?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지금 이게 FET 코일을 보고 우리가 몇 페이지나 알 수 있는데 얘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옥타코어의 그런 CPU에 장착이 가능한 거죠. 이런 보드들은. 그죠? 이 Z77 보드니까 이 굉장히 아주 하면서 이 전원부의 콘덴서 로우 ESR 콘덴서, 솔리드 콘덴서 다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방열판 덮어씌워 있는데 안에 빼면 얘는 전부 다 피팩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빼볼까요? 빼보면은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피팩 타입으로 돼 있죠. 이게 피팩 타입으로 쭉 여기 이제 디팩 타입이죠. 여기 디팩 타입. 요 밑에는 보면 또 피팩 타입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요렇게 이것도 이제 뭐 저가의 모임 메인보드지만은 요런 것도 지금 보면 이 디팩 타입을 써놨어요. 근데 고가 보드들은 여기가 전부 다 피팩 타입으로 돼 있죠. 여기가 전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CPU 전원부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보려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처럼 CPU가 높은 전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렇게 구성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CPU에다가 뭐 쿼드 코어를 꽂다 그렇게 꽂지 않으면은 얘가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CPU 전원부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전원부는 좀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 CPU 전압의 그 VID 값은 우리가 CPU 제시라는 뭐 프로그램 통해서 볼 수 있는데 VID 값이 있죠. 이 CPU는 지금 쿼드 코어 쪽인데 i5 2500이죠. 샌드브리지 옛날 걸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VID 값이 0.9757V로 먹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이오스에서 뭐 어떤 오버클럭이 따르면 더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이 VID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CPU 안에 그 VID 컨트롤에 VID 테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뭐 4개로 되어 있는 게 5개로 되어 있는 게 있고 4개로 되어 있는 게 6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값을 가지고 그죠? 가지고 뭐 0이면 저전압, 1이면 고전압 해갖고 이 값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뭐 CPU한테 PWM에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CPU가 원하는 자를 만들어 준다. 그죠? 여기 보면 그 CPU 이게 들어있는 VID 핀을 통해서 CPU 기본 코어 전압을 인식하게 된다. 그런 뜻을 얘기했었죠.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CPU 쪽에 그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요. 이 VID 테이블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i7 지금 새로 나온 i7 쪽에 그 CPU를 찾아본다면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VID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걔가 얼마 먹힌다는 게 나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11 때는 이게 고전압이라도 4개, 5개 값이 1이면 오프예요. 그죠? 그 다음에 111은 나중에 0값이 들어가면 이게 1.1V라고. 그래서 뭐 CPU는 보통 뭐 2V 미만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더 낮아졌죠. 저전력 고효율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압이 더 낮아져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니까 굳이 여러분들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CPU 쪽에 데이터 시트 뭐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거기를 보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부의 간략한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PWM이라는 게 있고 PWM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PWM 있고 여기 보면 이게 ISL 6605가 이게 드라이버 IC예요. 얘가 PWM 신호를 전달받아서 얘가 이제 온오프 신호를 주겠죠. 근데 이제 FET가 요 이제 PWM에서
그 온오프 버튼을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이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서 온오프 버튼을 받는 거겠죠. 해서 이 FET를 기동을 시켜서 요건 지금 2페이지죠. 그죠? 2페이지 병렬 연결해서 이제 여기에 전압을 만들어 LC 필터를 통해서 그 CPU가 원하는 전압을 준다. 그죠? 간략한 2페이지 전원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PWM, 드라이버 IC, FET, LC 필터. 스위칭에서 나오는 전기는 우리가 증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LC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증류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CPU는 전류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단상 전원부를 2개를 연결하면 2페이지, 3개를 연결하면 3페이지, 4개를 연결하면 4페이지, 12개를 연결하면 12페이지 이렇게 부르는 게 여기서 병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류 암페어는 높아진다는 얘기죠. 전압은 같겠지만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암페어는 높아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PU에 전압을 공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전원부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스위칭, 펄스 스위칭 작업도 하고 하니까 CPU 전원부가 좀 고가의 어떤 그 소자를 쓰면 문제가 아닌데 저가를 썼을 경우는 여기도 분량이 많다는 얘기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뭡니까? 4페이지 단상 전원부가 1개, 2개, 3개, 4개 연결된 4페이지의 CPU 전원 공급 회로입니다. 이게 회로.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PWM이고요. 그죠? 여기가 이제 FET 드라이버예요. 그죠? 4페이지면 드라이버도 4개가 있어야 되겠죠? 4개가. 그 다음에 FET는 3개가 있어야 돼요. 3개. 1페이지당 3개. 그죠? 3개.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나온 신형 보드들은 요 드라이버라는 FET 드라이버가 요 지금 PWM 통합이 돼 있어요. 그죠? 통합이. 그 전번에 뭐라고 했으면 DR 모스라고 얘기하죠. DR 모스. 그죠? DR 모스는 그 이 드라이버가 통합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그 구형 보드들은 이게 따로 이게 독립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원부는 좀 복잡하죠. 그 지금 동작 원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CPU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높은 전류를 필요하기 때문에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 멀티 페이지로 구성하지 않으면은 CPU가 동작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런 얘기를 했죠. 전압은 물론 2V 미만이 들어가지만 전류가 높기 때문에 이런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 병렬 연결해서 전류를 갖다가 상대적으로 높였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페이지의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원 공급 회로는 우리가 이제 그 PWM이라는 게 있고 FET 드라이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FET가 있는데 FET 드라이버는 그죠? 이렇게 얘한테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죠. 이렇게 스위칭 신호를. 자, 그래서 FET 드라이버는 업 게이트하고 로우 게이트가 있는데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 FET가 지금 오로지 한 개만 작업을 하게 되면 부담이 되니까 그죠? 업 게이트 동작, 로우 게이트 동작 이게 번갈아 하면서 시그널 타임 쉐어링 하는 거죠. 그래서 FET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FET 드라이버는 업사이드 게이트하고 로우 사이드 게이트라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변경해. 한 번은 얘한테 공급해주고 한 번은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FET 부담을 오로지 얘한테만 주게 되면 얘가 일이 많아지니까 금방 손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FET 드라이버는 FET의 어떤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신호를 보내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동작 원리를 좀 보면요. 일단은 전원 스위치를 우리가 전원 220V 전원 꽂으면은 스탠바이 5V밖에 안 난다고 그랬죠. 그때 파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스위칭이라고 동작해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에 기동한다 그랬죠. 메인 전압에 기동하면 메인보드 메인 커넥터를 통해 메인보드 커넥터하고 CPU 전원 커넥터 4핀 8핀을 통해서 전원이 공급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ATX 파워로 받은 12V 그 전원은 필터 콘덴서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필터 콘덴서에서 메인 칩으로 들어가는 거죠. 메인 칩. 그죠?
메인 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메인 칩으로다가 FET 드라이버 VCC 동작 전압이 뭐 다 틀리겠죠. 12V고요. 그 다음에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이 12V는 그죠?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그 FET 드레인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PWM은 5V 쪽에 그죠? 어떤 필터 콘덴을 통해서 5V VCC를 공급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그 메인 전압이 기동하고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뭐가 나온다 그랬죠? PG 신호가 나온다. PG 신호는 반드시 이 PWM PG 신호 공급돼 줘야 돼요. PG 신호가 여기 공급이 안 돼서 PG 신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는 동작을 안 하겠죠. 그러면 PWM 동작 안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CPU의 메인 전압을 CPU의 공급 전압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동작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PU 안에 이제 VID 컨트롤러 쪽에 이 전압이 공급돼서 이제 그 VID 신호를 이제 뭡니까? CPU가 VID 신호를 이쪽 PWM한테 주겠죠. 구조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전압은 12V가 FET 드레인에 대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FET 드라이버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12V 전압이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PWM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5V VC 전압이 공급되고, PG 신호가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받아서 이 PG 신호의 단자에 공급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뭡니까? 전원을 꽂으면 CPU 쪽에 VID 컨트롤러 동작한다고 그랬죠. CPU 안에 VID 테이블 신호가 장착 돼 있는 신호가 VID 신호가 바로 PWM에 공급돼서 이제 PWM이 동작을 하는 거겠죠. 이 신호를 가지고 이 CPU는 1.6V를 원하는 CPU네. 그럼 얘가 거기에 맞게끔 그죠? 펄스 발전을 하겠죠. 펄스 발전을. 그래서 펄스 발전한 신호를 갖다 어디 주냐? 바로 일로 주는 거지. 일로 얘한테 주는 거죠. FET 드라이버한테. FET 드라이버 뭡니까? 그죠? FET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업사이드 게이터와 로우 사이드 게이터 동작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그 PG 신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얘기했는데 왜 들어가냐면, 그죠? PG 신호가 들어가서 이 메인 칩 있죠? 메인 이게 이제 PWM이 리셋이 돼야 이게 동작을 하니까 이 PG 신호가 반드시 들어가서 리셋이 돼야 이 PWM 동작하는 거죠. 그죠? 얘가 들어가줘야 얘가 PWM 동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그 모니터 쪽에 인버터 쪽에 보면 우리가 VC 전압이 PWM 동작은 하지만 그죠? 그 AD 보드로부터 온오프 신호가 이네블을 터치를 해줘야 PWM이 동작을 해서 스위칭을 한다 그랬죠. 그거라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PG 신호가 왜 들어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를 PWM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PG 신호를 파워 서플라이로부터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PWM 신호가 1, 2, 3 이게 4페이지니까 있잖아요. 그죠? PWM이 이제 각자 있는 게 통합됐기 때문에 여기 4페이지면 PWM이 4개를 이쪽에 PWM 하나로 더 통합시켜 놓은 거죠. 여기서 공급이 된단 말이죠. VA 신호를 받아갖고. 그럼 이제 뭡니까? 업 게이트와 로우 게이트, 업사이드 게이트와 로우 사이드 게이트가 동작한 한 번은 이쪽에다 공급을 해주고, 한 번 이쪽에 공급 스위칭을 해주고, 12V는 대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가 동작하는 이렇게 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여기 전원이 공급되고, 그죠? 저장이 되고 또 한 번은 이쪽으로 가서 업 게이트, 로우 게이트 동작돼서 또 이렇게 해서 공급해주고 병렬로 연결된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위칭 작업을 해서 여기다가 다 이 컨덴서에다가 이 병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죠? 전압은 똑같지만 전류는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CPU에 전압이 공급돼서 CPU 코어가 동작이 되는 원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뭐 12페이지면 이런 게 단상 전원부가 이게 좀 단상 전원부죠. 이게 12개가 있겠죠. 그러면 PWM도 PWM 완서부터 12개가 있겠죠. 이게 신호가 주는 거죠. 이쪽에 드라이버 IC한테 드라이버가 IC에 이 온오프 신호를 받아서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C분할을 해서 이제 일단은 LC 필터 통해서 CPU 전압에 높은 전류의 값을 공급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를. 자,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 메인보드 쪽 강의에 보면, 요 내용들이, 전원부 회로에서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금 한 내용들은 여기 지금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놨어요.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죠? 요걸 좀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테스터기를 우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무지하게 많이 쓰죠. 이 지금 우리 그 수리맨들은. 그죠? 그 요걸 갖다 우리가 저 이 그라운드 리드봉을 개선하는 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양손으로다가 적색 리드봉, 흑색 쓰다 보면은 작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적색 리드봉을 쓸 때가 있어요. 그죠? 뭐 어떤 뭐 VC 전압을 잰다든가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떤 뭐 다이오드의 어떤 그 뭡니까 분량을 잴 때, 뭐 이럴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요 적색 리듬 하나만 갖고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요, 여러분들 요런 악어 클립 다 갖고 계시죠. 악어 클립은 대중 소가 있는데 소자는 너무 좀 그렇고요. 중자 정도 2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케이블이 있는데 우리가 일본 리드선은 좀 약해요. 여러분들 그 뭡니까 그 LCD 모니터에 그죠? CCFL에 연결되는 커넥터 그 케이블 있죠? 얘가 요 실리콘 재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끊어지지 않고 좀 튼튼해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악어 클립 2개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요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 납땜을 해 가지고 있죠. 이렇게 카바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요게 좀 소자가 아니라 중자거든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테스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테스터가 있으면은 보통 우리가 측정할 때 이 2손을 갖고 이렇게 막 쓴단 말이죠. 요걸 그라운드에다가 딱 고정시키고 이것만 쓸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요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걸 여러분들이 악어 클립에다 이렇게 물리세요. 이렇게 악어 클립에다 이렇게 물립니다. 이 검정 리드봉을 이렇게 물렸죠. 물리고 만약에 뭐 메인보드 쪽을 잰다 그러면 메인보드 쪽은 보통 여기 나사 있는 부분, 요 나사 박는 부분이 이게 이 그라운드인데, 편하게 여러분들 여기 RG 포트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 나사에다가 결합 물리세요. 이렇게 물려놓고, 그죠? 적색 리드봉 하나 가지고 뭐 어떤 그 쇼트 상할 검사 전압을 잰다든가 할 때는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작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라운드 개선봉은 이렇게 해서 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점검을 할 때 이게 밀려서 이게 접촉이 안 돼서 측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밀려버려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그라운드 리드봉은 그런 식으로 고정해가지고 쓰는 게 편해요. 저도 고정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테스터 옆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항상 얘를 이용해서 반드시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 꽂아놓고, 그죠? 하나 그라운드에다 물리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측정을 하면 편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옛날 그 기초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기억하고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고요. 이 측정 방법은 AD보드를 가정합시다. AD보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많이 이제 수리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전압을 측정해 보려고 그래요. 자, 12V가 들어가서 제대로 1번 단자로 12V가 들어가는지, 내부에 펄스 발진을 통해서 2번에 어떤 5번에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 맹육성 전압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레귤레이터 쪽에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라운드 테스트봉을 물렸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다 물렸습니다. 한 손 가지고, 그죠? 전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양손을 쓰면 불편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 5V 나오죠. 얘는 맹유성이죠. 얘는 DC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테스트에서 이제 직류로 다 검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CP, 쇼트키 다이오드와 LC 필터를 통해서 직류를 만들어내서 최종 부하로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입력이 앞뒤 단위는 반드시 콘덴서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면 작업성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렇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어 클립에다가 이렇게 양쪽에 물려가지고 그라운드를 항상 물려놓으시고 여기다 물려놓으시면 여러분이 측정하기가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개선 방법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물론 숙달에서 하는 사람은 뭐 이런 게 필요 없겠죠. 아이 저건 뭐 귀찮게 왜 자꾸 번거롭게 하지만은 이제 뭐 스릴리 입문하시거나
사용자에 불편하다거나 아직도 그런 분들은 요 방법이 좋아요. 저는 아직도 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쓰다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주 목적이 되는 게 지금 전원부 고장으로 들어와서 돌다 말다 하는 그런 고장이 메인보드 고장이 데스크탑에 고장 수리가 입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신공으로 재봤더니 FET 쇼트가 됐더라. 그래서 이제 고장 수리한 사례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요게 지금 FET가 붙어 있죠. 이렇게 이건 디펙 타입이라고 그러죠. 내부장에 많은 거. 이걸 여러분들이 보통 붙여 갖고는 측정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물론 초보자 생각은 그래요. 왜냐면 이게 다 회로로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값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뛸 때 이 패턴을 다 손상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숙련된 사람 몰라도 초보자들은 100% 손상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이게 잘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는 뭡니까? 이 드레인 단자 여기 밑에 이 철판 위로 다 돼 있다고 그랬지. 밑에 이게 다 납땜이 돼 있기 때문에, 납땜이 돼 있는 것도 돼 있는 거지만은 무연납에다가 제품이 오래되면 납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게 여러분들에서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다 여기다가 열풍기로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해갖고 열을 가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이 FET를 덮고 있는 세라믹이 터져버립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드레인이라든가 게이트 소스에 있는 이 패턴들이, 이 동판들이 들떠버려요. 들떠버리거나 강제로 잡아다녔을 때 패턴이 쭉 무슨 국수 두더지 딸려온다면 끊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뭡니까? 이거 버려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뛰지 않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주는데, 제가 만든 용어인데 GG신공, 그죠? GG신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테스터기에 일단 다이오드 모드로 놔야 되죠. 왜냐면 우리 FET 양부 판별할 때는, 그죠?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을 하죠. 다이오드 모드로 레인지를 놓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디지털 테스터북에 이 그라운드 케이블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죠? 마이너스 흑색 리드봉에 그라운드 악어클을 물리고, 하나 악어클이 뭡니까? 여기 지금 RGB나 DVI 쪽에 결합하는, 케이블을 결합하는 나사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물리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거기다 놓고 이제 FET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G는 뭐냐, 앞에 G는 뭐냐면 디지털 테스터의 그라운드를 이 그라운드에 물린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G는 뭐냐면 FET의 게이트 단자를 재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를 쟀어요. 자, 쟀을 때 0.0 뭐가 나오면 이건 쇼트예요. 무조건. 0.0 이상이 나온다. 이건 정상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회로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쇼트가 나오면 이게 0.0 0.0V, 0.1V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0. 뭐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는 쇼트가 된 거예요. 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 FET 심볼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FET 심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보통 N채널 많이 쓴다 그랬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N채널 FET는 이게 드레인, 소스, 게이트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이게 N채널 FET죠. 자,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요 가운데는 절연이에요. 전기가 통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쇼트가 됐다면 이게 붙어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소스는 보통 그라운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GG신공을 했을 때 얘가 일로 그라운드 통해버리니까 이게 당연히 0.0을 이 도선으로 작동해버리는 거죠. 0.0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심벌을 이 GG신공이라는 원리가 간단한 거죠. FET 심벌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상기하면 당연히 그 원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가 전기적 절연이란 말이죠. FET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전기를 다 제어한다 그랬죠? 하지만 TR은 뭡니까? 이 다 붙어 있다 그랬죠? TR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다 붙어 있잖아요. 전극이. 얘는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전기적 절연이다. 왜냐면은 요 앞에 SiO2 이산화 규소를 갖다 넣어가지고 일단 메탈을 붙인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전기가 안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0V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안 띄고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혹 여기 왜 연관내 회로 어떤 소자가 쇼트 될 때는 이게 쇼트로 나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0V 난다면 뛸 거 아니에요. 이걸 떼어가지고 새 거로 교체하기 위해서 띄고 나서 다시 한번 측정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정상으로 얘가 나온다 그러면 이 회랑 연관된 어떤 소자가 분명히 쇼트가 난 겁니다. 그럼 그걸 역추적 해가면 되겠죠.
방법은 간단하죠. 그죠? 일단 여기서 한번 찾고 이걸 소자 측정해보더니 역시 쇼트로 나와. 그럼 역시 쇼트예요. 근데 뛰고 나니까 정상적이야. 그렇다면 그 회로와 연결된 어디가 쇼트가 났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측정할 때는 두 번을 측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이런 FET의 심벌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일명 지지신공이라고 얘기한다. 이것뿐만 메인보드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갖고 있는 뭐 립스보드, AD보드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FET는 소스 게이트 드레인인데 다 심벌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잖아요. 다리 8개가 돼 있더라도 안에 다리 8개가 나와 있더라도 안에 FET가 하나 싱글 타입이냐 듀얼 타입이 2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구조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신공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제 뭐 인버터라든가 아니면은 립스보드의 그 스위칭 쪽에 있는 FET를 이게 지지신공으로 이제 보통 합니다. 띄지 않고. 근데 그걸 나사를 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떼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걸 측정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디펙 타입이죠. 이 방열판은 이제 제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라운드를 여기 물린 거예요. 자, 적색 리드봉을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물려야 되겠죠. 편해요 이게 작업이. 자, 여기다 물립니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드레인 게이트 소스잖아요. 이 앞단이 여기 GDS잖아요. GDS잖아요. 여기다 측정을 해봅니다. 0.0V가 나오나? 이건 정상입니다. 다 해봐야 되겠죠? 다. 이 CPU 전원부라고 그랬죠? 네, 다 정상이에요. 앞단의 거는. 이게 0.0V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보시면은 이제 또 여기도 보면 다 정상이죠. 지지신공이니까 정상이죠. 자, 여기 지금 0.0V가 나왔죠. 쇼트입니다. 쇼트. 자, 이 두 개가 지금 쇼트가 된 거예요. 쇼트가 되다 보니까 팬이 돌다 말다 이 두 개를 걸러낸 거죠. 근데 또 이게 12페이지로 돼 있다고 그랬죠. 옆에 또 이 전원부가 있어요. 여기도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분이 전원부니까 이 전원부는 다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정상이죠. 네. 요거 이제 나오고 안 나오는 건 회로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간에 0.0V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죠? 결론적으로 붙었다. 쇼트란 얘기죠. 쇼트. 그죠? 자, 앞에 요 두 놈이 지금 요 문제가 된 거죠. 두 놈이. 겉은 멀쩡하잖아요. 예. 네. 요 두 놈이.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개가 쇼트로 인해서 그런 증상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지지신공으로 잡아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간편하죠? 예. 네. 여러분들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 디펙 타입 양부 판별을 이제 했죠. 그럼 이제 피팩 타입은 어떡하냐? 피팩 타입은 여러분들이 구조는 그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8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모양을 보면요. 여기 점 있는 분 1번이라고 했죠. 1, 2, 3번은 보통 소스예요. 4번이 게이트고요. 나머지는 공통 단위를 이 드레인으로 가져갑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가 드레인이란 말이죠. 여기가 1, 2, 3번. 여기 점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루페를 보면 여기 점이 있습니다. 여기 점들이. 그렇게 측정을 하면 돼요. 그죠? 요것도. 뭐 모양이 틀려서 그렇지 심벌자 FT 심벌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소스 1번과 3번 1번부터 3번은 소스 4번은 게이트 5번부터 8번까지는 드레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번 단자를 재면 되겠죠. 지지신공으로. 자, 봅시다. 일단 그라운드 봉에다가 아가 클립을 물고요. 아가 클립 한 단자는 어디? 요 그라운드 단자. 뭐 요런데. 예, 여기가 좀 물리게 되면 분리가 잘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측정하면 되죠. 자, 여기 4번이 게이트라고 그랬죠. 거기가 4번이에요.
테스트하기가 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좀 잘못 찍었네요. 자, 정상입니다. 0.6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탈거해서 한번 여러분 잰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안, 얘는 디펙보다 더 안 떨어져요, 얘가. 테스트하기를 좀 다른 쪽에 나와서 안 되는데. 자, 이제 요쪽이 이제 게이트겠죠. 1, 2, 3, 4번이 게이트니까. 자, 여기다 놓고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 정상 보드예요. 정상 보드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정상 가동되는 보드입니다. 이 전원부 쪽은 하나만 점이 다 재야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고장 증상처럼 그렇다 그러면 이 전원부를 통해서, 그죠? 전원부를 통해서 CPU 전압을 병렬로 연결한다 그랬죠. 단상 전원부가. 그러니까 다 재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죠? 머릿속에 이런 게 외우세요. 1, 2, 3번 소스, 4번 게이트, 나머진 드레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백 타입, 요즘은 뭐 메인보드는 거의 피백 타입을 쓰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피백 타입, 로우 RDS FET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FET 측정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FET의 분량을 지금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으면은, 그죠? 이거를 우리가 디솔더링을 해야 되는데, FET 띄는 게 굉장히 그 초보자들한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무연납에다가 오래된 제품도 산화가 돼가지고, 웬만하게 해서는 한 번에 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더 한번 드려볼게요. 분량을 최소화하게 하는 우리가 준비물이 있는데, 항상 이 납은 필요하겠죠. 납은 이제 보통 요즘 유연납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유연납, 무연납 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은 연기가 없는 납이 무연납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우스갯소리를 하겠죠. 자, 유연납은 뭐냐면요, 납이 두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는 납들은 무연납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무연납은 납 40%에 주석이 60%가 들어간 납이기 때문에 좀 녹는 점이 183도 214도이고요. 무연납은 이게 납이 들어가지 않은 주석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여기다가 뭐 구리가 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주석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무연납이 유연납에 비해서 융점이 보통 30도 이상이 높습니다. 이게. 그죠? 높아요. 그러니까 열풍기나 인두로 갈 때 여러분들이 온도를 더 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젤프락스는 납을 잘 붙게 하는 성분도 있지만 납을 잘 녹이게 하는 성분도 있어요. 이 젤프락스가 여러분들 필요한데, 젤프락스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귀찮으면 이렇게 펜 타입의 젤프락스도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안에 젤 타입이 들어가 있는 게 물프락스죠. 그 액상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뭐 수리맨들은 이것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데를 쓰세요. 젤프락스는 좀 성능이 좋은 거, 뭐 어느 사람 말씀한 요 제품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니파라는 게 필요하겠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니파도 보면 여러분들이 큰 니파 말고 이 소형 니파, 좀 이 브랜드 있는 제품 있죠. 이게 오래 써도 이 날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뭐 제품, 어느 제품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핀셋도 있는데, 핀셋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가격이 안 좋은 거는 좀 하면 구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핀셋도 좀 가격이 있는 걸로 좀 쓰시면 좋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저가를 쓰다가 뭐 한번 잡고 하면 이게 핀이 이게 구부러지거나 또 피면 쏙 부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제품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언제 뭐 핀셋은 뭐 우리가 디솔더링 작업이나 솔더링 작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쓰는 수공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좀 좋은 걸 써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가격들은 비싸지가 않잖아요. 드라이버 세트도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소형들 써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굳이 이런 거 안 쓰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소형 드라이버 있죠? 일자 드라이버,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탈거할 때는 여러분들 이제 뭐 초보자는 세라믹 인두, 막대 인두라고 그러죠? 그죠? 막대 인두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막대 인두는 열이 최대치가 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 소자들은 적정 온도가 필요해요. 적정 온도를 넘어가게 되면 소자가 손상이 됩니다. 고주파 인두기는 그 열량을 갖다가 딱 주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이 뭡니까? 소자의 어떤 손상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 온도 센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열량을 여러분들이 온도, 또 소자에 맞게끔, 또 주변 환경에 맞게끔 설정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주파 인두기를 좀 써야 되는데, 가격이 좀 만만하지가 않죠.
그래도 이왕 잔만하시는 거 고주파 인두기를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이거 뭐 싸고 좋네 하고 쓰는데 그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술 지원을 잘해줄 수가 있느냐.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내 AS망을 갖춰서 내가 원활하게 AS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저도 AS가 안 돼서 버린 장비만 해도 지금까지 한 6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구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뭐 저도 뭐 그 장비는 중고로 샀지만 그죠? 그래서 요즘은 살 때는 국내 AS망 있는 걸 사요. 그러면 전화하면은 뭐 좀 질문도 답변도 잘 해주고 뭐 보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국내 AS망이 철저하게 갖춰진 그런 장비를 씁니다. 인두기도 가기 싫으면 그 안에 저 열선이 망가졌다면 히터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AS망이 잘 갖춰진 국내 AS망이 갖춰진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려면 이제 그 열풍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열풍기. 뭐 인두기도 써야 되지만 열풍기로 SMD 소자들은 많이 뛰니까 요거 장비들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때는 국내 AS망이 잘 갖춰진 거. 그 다음에 요 히터가 오래 쓰면 나가는데 요거 히터만을 우리가 구입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제품을 쓰시는 게 좋겠죠. 저는 약간 이 장비들은 고가 장비를 쓰는데 고가 장비는 다른 게 아니라 뭐 국내 AS망에 갖춰진 그런 장비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은 좀 없더라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됐으면 구독, 클릭, 좋아요 누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